검찰이 공소한 혐의는 총 16개 혐의입니다. 사문서 위조와 관련해서는 2개 공소장이 2번 작성이 됐죠. 지난해 9월 6일 그리고 올 12월 2차례 기소가 됐고, 그 밖에 입시 비리 관련 혐의, 그리고 사모펀드나 주식거래와 관련된 혐의, 증거조작과 관련된 혐의까지 포함을 해서 토탈 16개 혐의였습니다. 그런데 그 16개 중에 11개 혐의가 유죄 선고가 됐고요. 언론에서는 이 부분을 제대로 해설을 하지 않는 것 같아서 굳이 구분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무죄 선고된 혐의가 5개입니다. 자, 가장 먼저 사문서 위조 혐의, 지난해 9월 6일 인사청문회 당일에 기소했던 사문서 위조 혐의 있죠. 그 혐의가 무죄 선고됐습니다.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9월 6일에 사문서 위조 혐의 기소를 해놓고 검찰이 공판 과정에서 공소장 변경 신청을 하죠. 최초에 기소를 했던 거는 육하 원칙에 하나도 안 맞아요. 공모자도 성명불상자라고 돼 있고, 그리고 시점도 다르고 2012년으로 돼 있고, 장소도 동양대로 돼 있고, 날인하는 방법도 다르고, 사용 목적도 다르고, 전부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검찰이 그 공소장 변경 신청을 했는데 재판부에서 기각을 했죠. 그러면은 정상적으로 처리를 할 것 같으면 그 공소를 취소하고 재기소하면 돼요. 법적으로 그게 보장이 돼 있습니다. 추가로 확보한 증거를 보강을 해서 재기소를 하면 되는데, 그런데 검찰은 최초의 공소장을 취소하지 않은 채로 추가로 기소했죠. 그래서 이중 기소다, 이거는 공소 기각을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한 바가 있었는데 재판부에서는 이중 기소라고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9월 6일자 기소에 대해서 무죄 판결을 했고요. 자, 그리고 무죄로 나온 것이 사모펀드와 관련된 핵심 혐의 2가지가 다 무죄 판단이 나왔어요. 거짓 변경 보고, 출자 약정과 관련해서 금융위원회에 거짓으로 변경 보고를 했다, 그 혐의에 대해서 무죄 선고를 했고요. 그 다음에 사모펀드와 관련되어 있는 두 번째 혐의, 업무상 횡령 혐의가 있죠. 2015년 12월에 5억, 그리고 2017년 2월에 5억, 그래서 도합 10억 원을 조범동 씨 또는 코링크피에 대여를 해주고 매달 정액으로 이자를 받기로 약정한 부분, 그것에 대해서 이제 이자를 받았는데, 이것에 대해서 검찰은 투자를 한 것이고, 투자에 대한 투자 수익금이나 배당금이나 이런 거를 받아야 정상적인데, 그렇지 않고 매달 연 10%에 달하는 이자를 받기로 이면 약정을 했다. 그리고 그 이자를 지급하기 위해서 허위의 컨설팅 계약서를 맺었다. 그렇기 때문에 조범동 씨와 공모를 해서 업무상 횡령을 한 것이다. 코링크피의 자금을 횡령을 했다. 이렇게 기소가 된 것인데, 이것도 무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자, 3가지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증거 위조 교사, 그리고 증거 은닉 교사 2가지가 무죄 판단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판결 내용 중에 아까 말씀드린 이중기소라는 부분 있잖아요.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했다, 그리고 표적 수사를 했다, 그리고 이중기소다. 특히 표창장 위조 혐의에 대해서는 최초에 9월 6일에 기소를 해놓고 12월에 추가로 기소를 했으니까 결과적으로 결과물은 하나 아닙니까? 표창장 한 장이에요. 동양대 총장 명의의 봉사상. 그 결과물이 하나인데 공소장이 2장이란 말이에요. 다만 최초에 기소했던 것은 검찰이 수사를 하고 기소한 것이 아니고, 기소부터 해놓고 나중에 수사를 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수사를 통해서 증거를 보강하고 그 보강한 증거로 공소장을 변경하려고 했던 건데, 그렇게 놓고 보면 한 가지 결과물에 대해서 2가지의 공소장이 제출됐기 때문에 이중기소로 인정이 돼서 공소 기각 판결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공소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고 이중기소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면서 이중기소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위법 수집 증거에 대한 주장이 많았었어요. 사실은 위법 수집 증거에 대해서는 동양대 강사휴게실에서 임의 제출받은 PC 뿐만이 아니고, 그 밖에 동생 정경심 교수의 동생 자택에서 검찰이 압수한 WFM 실물 주권 등등 굉장히 여러 가지 이 증거에 대해서 위법 수집 증거 다툼이 있었습니다. 근데 특히 이 중에 동양대 강사휴게실에서 임의 제출받은 PC 2대, 본체만 있던 먼지 쌓인 PC 2대에 대해서 가장 강력하게
첨예하게 법정에서 공방을 벌여왔었죠. 우선은 조교 김모 씨를 윽박질러서 징계 운운하면서 진술서를 받아 적으라고 했고, 그리고 그런 분위기 하에서 임의 제출 동의서를 받았고, 그리고 참관 여부 확인서도 받았다. 그리고 임의 제출을 한 김조교와 정 당시 행정지원처장의 임의 제출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인가에 대해서 또 다툼이 있었는데, 형사소송법상에 임의 제출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이 세 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소유자, 내 거. 그 다음에 소지자, 내가 갖고 있는 사람. 세 번째 보관자, 이 사람으로부터 위탁을 받아서 이것을 보관하고 있는 사람. 이렇게 세 가지 경우에 한해서 임의 제출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당연히 소유자는 아니고요. 그리고 김조교가 이걸 갖고 있지 않았잖아요. 교수들과 강사들이 함께 사용하는 강사 휴게실에 방치돼 있던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조교가 지니고 있던 게 아니죠. 또 하나 보관자냐 여부인데, 그 보관자의 지위를 부여하기 위해서 검사들이 김조교에게 불러주는 대로 진술을 쓰라고 했던 겁니다. 그 내용인 즉슨 전임자로부터 저 PC를 인수인계 받았다라고 쓰라고 했고요. 확인해서 반납했어야 하는데 반납하지 않았다라고 쓰라고 했고, 뭐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몇 가지 문구를 끼워 넣어서 김조교를 보관자로 지위 부여를 하려고 그 진술서를 불러주는 대로 쓰라고 한 거거든요. 징계 운운하면서 이렇게 쓰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아다르고 어다른데 라고 했더니 얘 징계해야 되겠네. 제대로 관리도 못하고 했으니까 징계해야 되겠네. 보관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보관자의 지위를 부여를 하려고 강압적으로 그런 진술서를 받아 쓴 거였는데, 재판부에서는 보관자라고 인정을 했고 임의 제출 과정에 위법성이 없다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 밖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총 한 7가지 증거물에 대해서 위수증 주장이 있었는데 단 하나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전부 위법 수집 증거가 아니라고 판시를 했고요. 그리고 입시 비리 혐의 중에 검찰의 워딩을 빌어서 말씀드리자면 7대 허위 경력이 있습니다. 단국대, 공주대, 서울대 인권법센터, 공익인권법센터, 부산 아쿠아팰리스 호텔, 그리고 키스트, 동양대 표창장, 동양대 보조연구원, 이렇게 7가지 허위 경력이라고 주장했던 것이 있는데, 검찰이 7가지를 다 허위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단 하나도 배척을 하지 않았어요. 다 허위 경력이라고 인정을 했는데, 근데 이 부분이 가장 저는 마음에 걸려요. 이 7가지 경력에 대해서 그동안 법정에서 제출된 탄핵 증거물들, 변호인 측이 제출한 탄핵 증거물들, 그리고 변호인 측, 피고인 측 증인의 증언 등을 통해서 상당 부분 첨예하게 다퉈왔거든요. 그런데 재판부가 증인신문 과정부터 이렇게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언을 하는 증인들에 대해서는 귀담아 듣질 않는 겁니다. 귀담아 듣지도 않고 오히려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언을 하거나 하는 증인에게는 윽박지르죠. 당신이 변호인이냐? 라고 윽박지르기도 하고, 또는 위증을 수차례 여러 명에게 경고하기도 하고, 뭐 그래 왔었어요. 하나하나 좀 뜯어보죠. 우선은 단국대 의과학연구소의 인턴 증명서와 관련해서는 단국대에서 논문 제1저자가 만들어졌죠. 근데 이 제1저자로 기재된 논문은 공소사실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입시에 활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소사실이 아니고요. 여기서 작출된 인턴 확인서가 공소사실이에요. 그 내용이 허위다라는 거였거든요. 근데 그동안 이 공판 과정에서 확인된 것은 이렇게 논문을 쓸 정도로, 그리고 그 논문 초안도 정경심 교수 딸이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한 바가 있거든요. 그 중에 어떤 부분이 실제 논문에 실렸는지는 변론으로 하고라도 그 정도로 논문 초안을 쓸 정도로 그 연구소에 나가서 PCR 실험도 하고 논문 초안도 제출하고 실제 참여를 해서 그것이 체험이었든 연구활동이었든 뭐든 간에 참여를 했다는 것이 입증이 되거든요. 근데 그런 증언들은 전부 다 배척을 한 거고요.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에서 했던 인턴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주대로부터 그 교수로부터 사전에 만나서 그 서울역 앞에서 만나서 뭐 이기적 유전자 등등 관련된 책을 미리 추천받고 그 책을 미리 학습한 뒤에 학교에 가서 이 홍조 식물 배양을 하는 작업에 참여를 해서 그 뭐 수초 물갈이라고 검찰이 표현했던 그 작업을 했습니다. 근데 수초 물갈이라는 것은 이 홍조 식물을 배양하는 데 있어서 적당한 시료라고 할까요? 그 시료를 만들어서 거기에 이 핀셋으로 하나하나 옮겨가면서 수초를 옮기고 뭐 이런 작업들을 했던 거거든요. 굉장히 기초적인 작업이 맞습니다. 기초적인 작업이 맞는데 실험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고등학생이 그러면 그 이상의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하길 바랍니까? 그런 과정을 거쳐서 기초적인 이해도를 높이고 본인의 관심을 더 키워나가고 이런 과정들이 이 학생들이 하는 인턴 활동, 체험 활동 아니겠습니까? 뭐 그런 작업들을 했어요. 그런데 재판부는 오늘 판결을 하면서 뭐라고 표현을 해놨냐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공주대 연구실에서 어떠한 체험 활동도 하지 않았다. 어떠한 체험 활동도 하지 않았다라고 기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일본 학회에 갈 때까지 약 5회 정도 공주대 연구실에서 최모 씨의 지시를 받고 홍조 식물의 물갈이 작업만 하였다. 이렇게 기재를 해놨습니다. 어떠한 체험 활동도 하지 않았고 물갈이 작업만 했다. 그 물갈이 작업이 체험 활동이잖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그냥 폄하해버리고 인정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일본 학회에 갔을 때 포스터 발표 시간에 다른 사람과 질의응답을 하는 과정에서 영어 단어가 생각나지 않을 때 이 연구원 최모 씨가 영어 단어가 생각나지 않을 때 최 씨에게 영어 단어를 알려주었을 뿐 포스터의 작성이나 발표에 관여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뭐 그래서 결과적으로 공주대 생명공학 연구소 인턴 그리고 체험활동 확인서에 대해서도 유죄라고 허위라고 판시를 했고요.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는 어떻습니까?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그 국제학술대회 세미나장에는 현장에서 조국 전 장관 딸을 봤다는 사람도 있고 못 봤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못 봤다는 사람 대표적으로 2명은 그 당시에 그 세미나장에 갔었던 고등학생 2명이에요. 그 2명이 못 봤다고 했고 봤다는 사람이 3명 있었어요. 그 봤다는 사람 3명 중에 1명은 그 실무 책임자였던 공익인권법센터 사무국장 김모 씨. 이 사무국장 김모 씨가 구체적으로 증언을 한 것이 현장에서도 봤는데 누군지 몰랐고 뒤풀이 장소에 갔는데 뒤풀이 장소에 와서 조 전 장관 옆에 앉아서 내가 딸이다 라면서 본인 소개를 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증언을 한 바가 있죠. 그리고 당시에 이 국제학술대회에서 발표를 했던 하와이대 백태웅 교수가 진술서를 써서 법원에 제출을 했고요. 본인이 소개를 받았고 그리고 기특하다라고 칭찬도 해줬다는 당시 기억을 진술을 했죠. 그리고 당시에 이 실무를 도왔던 서울대 로스쿨 대학원생 지금은 이제 변호사인데 이 변호사도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을 해서 접수를 하는데 고등학생이 있어서 누구냐 했더니 조국 교수 딸이다 라고 해서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본인이 처한 환경과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이 아이의 아빠는 서울대 조국 교수구나. 그래서 그 기억이 강하게 인상이 남아서 오래도록 기억을 했고 주변 사람들한테도 여러 차례 이야기한 바가 있다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 증언 다 배척을 한 겁니다. 현장에서 봤다는 사람 증언은 다 배척을 하고 딱 하나 이 당시 사무국장이 뒤풀이 장소에 딸이 왔었다라는 부분만 인정을 해서 뒤풀이에 참석하기 위해서 중간 휴식 시간 이후에 세미나장에 혼자 왔을 뿐이다 라고 판시를 했고요. 그리고 참 법정에 증거로 제출된 것 중에 조국 전 장관이 딸과 그리고 이 세미나에 참석을 했던 단국대 장 교수의 아들 장모 군에게 1년 전에 이미 메일을 보냅니다. 메일을 보내고 특히 이 장군의 경우에는 본인이 먼저
조국 교수에게 메일을 보내서 본인이 인턴을 하고 싶다, 뭐 논문까지 쓰도록 한번 해보고 싶다, 이렇게 먼저 신청을 했었고, 그리고 나서 조국 전 장관이 이 학생 장모 씨와 그리고 딸에게 메일을 동시에 보내면서 어떤 이런저러한 사전 학습을 해라, 인권 활동과 관련한 사전 학습을 해라, 이렇게 메일을 보낸 것이 증거물로 제출이 됐었고요. 그런데도 그런 거는 하나도 지금 받아들여지질 않은 겁니다. 실제 물증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장군은요, 장군의 아버지 단국대 장영표 교수, 그리고 이 장군, 그리고 장 교수의 배우자, 어머니죠. 장군의 어머니. 이 세 명이 10차례 넘게 검찰에 불려가서 조사를 받았고 새벽까지 조사를 받은 적도 있고요. 장 교수는 출국금지까지 됐었습니다. 곧 피고인으로, 피의자로 신분 전환을 하고 기소할 듯이 압박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장군의 학생 기록부도 검찰이 제출해달라고 해서 제출을 했고, 그러니까 이 가족도 하나의 이 가족 인질극의 희생양이 됐던 것 아닌가 싶을 정도인데, 근데 이 장군은 법정에서 내가 봤다면 못 알아볼 리 없다라면서 본 적이 없다. 그 딸을 본 적이 없다라고 강하게 주장을 했거든요. 근데 재판부에서는 그 진술만 받아들인 겁니다. 그걸로 인정을 한 거예요. 오히려 검찰의 압박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검찰의 눈치를 보거나 사실과 다른 증언을 할 가능성이 충분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증언은 배척하지 않고 봤다는 증언만 배척을 합니다. 여러 가지 증거들이 나왔잖아요. 사전에 이 인권 동아리 활동을 해라. 그리고 무슨 사전 학습을 해라. 그리고 이 조 전 장관 딸이 이 탈북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에 가서 공연을 했던 기록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장군은 그것조차도 한 적이 없다고 최초에 진술을 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증거가 나오니까 마지못해서 인정을 하는 태도를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도저히 이 증언을 참 신빙성 있게 믿기가 힘든 증언인데, 불리한 증언은 있는데 그대로 다 받아들이고, 유리한 증언은 하나도 반영을 하지 않고 다 배척을 한 판결이었습니다. 키스트도 보죠. 키스트 인턴 활동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이렇게 판결에 적시를 했습니다. 그 정모 교수로부터 이 키스트에서 인턴 활동을 수락을 하고 최초에 지도를 해줬던 교수예요. 정모 씨로부터 인턴 기간 단축에 관한 허락을 받지 않았다. 그리고 2011년 7월 18일부터 같은 달 22일까지 5일 동안만 키스트에 출근을 하고 그 뒤에는 무단으로 출근하지 않았다. 이렇게 적시했습니다. 조 전 장관 딸이 이 정모 씨에게 보낸 이메일이 발견이 됐습니다. 인턴 기간 중에 케냐에 의료 봉사활동을 가기로 예정이 돼 있다. 그것에 대해서 양해를 해주시면 충분히 그 기간을 다 채우진 못하지만 열심히 더 해서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메일을 보낸 게 발견이 되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 정모 씨는 자기는 그런 메일 받은 기억이 없다고 해요. 근데 보낸 기록이 나왔잖아요. 보낸 기록이 나왔으면 사전 양해를 구했다라는 것을 인정을 해주는 게 기본 아닙니까? 근데 사전에 허락을 받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적시를 하고요. 5일 동안만 출근하고 그 이후에 무단으로 출근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여러 증언을 통해서 확인된 사실이 당시에 이 옆에 있는 연구팀과 연구실 사용 문제 때문에 내부에 분란이 있었고, 그 모습을 보여주기도 싫고 챙겨주기도 싫고 하기 때문에 누군가 여자 연구원이 와서 이 조국 교수 딸에게 이러저러해서 내부에 좀 문제가 있으니 집에 가서 대기하고 있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오히려 갑질이지 뭡니까 이게. 그래서 이 딸은 그 인턴 며칠 출근을 하다가 집에 가서 대기하고 있으라는 얘기를 듣고 집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집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연락이 없어서 이상하다 하던 차에 본인이 사전에 양해를 구했던 케냐 의료봉사 기관이 와서 출국을 해서 의료봉사하러 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귀책을 오로지 조 전 장관 딸에게 그 귀책을 묻고 있어요. 허락을 받지 않았다. 무단으로 출근하지 않았다.
근데 실제 당시 뭐 연구원이나 또는 교수나 이런 분들의 증언을 통해서 당시에 옆 연구팀하고 내부 분란이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이 됐거든요. 그런데도 그런 거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증거물들과 여러 사람의 증언이 있는데 정경심 교수에게 유리한 증거물 또는 유리한 증언에 대해서는 도대체 적어도 이 입시와 관련된 판결에 있어서는 단 하나도 제대로 반영된 게 없습니다. 어떤 체험활동 장소에, 뭐 학술대회 장소에 봤다는 사람이 있고 못 봤다는 사람이 있어요. 그 자리에 10명이 있었는데 2명이 보고 2명이 못 봤다라고 하면 그 자리에 그 사람이 간 겁니까? 안 간 겁니까? 있던 사람 모두가 다 볼 수는 없잖아요. 근데 봤다는 사람 한 명이라도 나오면 그 사람이 위증을 했다라고 입증되지 않는 한은 그 현장에 왔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더더군다나 그 이전에 조 전 장관이 이러저러한 메일을 보내서 그런 활동이 예정돼 있거나 또는 타진 중이었음이 충분히 입증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증거들은 다 배척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 판결을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근거를 낭독한 것이 권성수 부장 판사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걱정을 초기에 많이 했었어요. 송인건 부장판사가 이 사건을 맡아서 하다가 올 초에 재판부가 변경됐잖아요. 법관 인사 때문에 변경이 되면서 재판부가 바뀌었는데 그 바뀐 부장판사 3명 중에 누구는 어떻다, 누구는 어떻다, 누구는 어떻다라는 소문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그중 일부는 대검에서 작성한 판사 사찰 문건을 통해서도 그와 비슷한 내용들이 지금 적시가 돼 있습니다. 근데 그런 우려들이 현실로 나타났다. 현실로 나타났고 특히나 입시 비리와 관련된 이 판결 내용은 정말로 납득하기가 힘듭니다. 정말로 수긍하기가 힘들어요.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저렇게 볼 수도 있고 결국에는 이 법관의 판단 여하에 따라서 유죄와 무죄가 갈릴 수 있다라고 100번 양보해서 그렇게 인정을 할 수는 있겠는데 입시 비리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판결을 하는 데 있어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와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언은 100%다 배척을 합니까? 그래서 이게 판결문이 아니고 검찰의 공소장 같은 느낌이 들더라니까요. 유리한 증언이 나왔으면 그 유리한 증언에 대해서는 왜 신빙성이 없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판단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건 전혀 없어요. 전혀 없고 법정에서 이미 변호인의 반박을 통해서 기각되고 탄핵됐던 그런 증언과 그런 증거들은 다 유력한 인정 증거로 삼았어요. 도저히 이거는 참 납득하기 힘들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7가지 허위 경력이라고 했던 것 전부 다 허위 또는 위조라고 인정을 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중기소라는 비판을 받았던 9월 6일자 사문서 위조 혐의를 빼고는 나머지 전부 다 7개 혐의에 대해서 모두 유죄 판단이 나온 겁니다. 정말 납득하기 어렵다.